여보 쉿. 눈 감아. 제발 죽은 척해. 소리 내면 안 돼.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제 입을 틀어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절벽 위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았겠어? 확인도 필요 없어. 가자.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가자던 아들 부부는 칠흑 같은 새벽 밤바다로 우리를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옥 끝에서 살아 돌아온 부모가 이제 놈들의 목숨줄을 움켜쥐러 간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고정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뒤에서 묵묵하게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뒷바라지 잘하며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마지막 장에 이런 기막히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모자랄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던 12월 30일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하던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들 서준이와 며느리 송이가 서 있지 뭡니까? 두 사람 손에는 한우 선물 세트며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서준이가 신발을 벗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너희들인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들이니? 제가 놀라 묻자 송이가 쪼르르 달려와 제 팔을 주무르며 살가운 척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그날따라 꿀 바른 듯 달콤하게 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죠? 내일이면 새해인데 저희랑 같이 해돋이 보러 가요. 동해 쪽에 기운 좋고 경치 끝내주는 곳을 제가 딱 알아뒀거든요. 송이가 제 어깨에 매달려 콧소리를 냈습니다. 해돋이? 아이고, 이 추운 날에 무슨 해돋이니. 나는 요새 무릎이 시원찮아서 엄두가 안 난다.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망설이자 안방에 있던 남편 김상우가 벌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무슨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어?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효도하겠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나는 갈 거다.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엄마.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 살기 바빠서 신경도 못 써드리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이번에 꼭 모시고 싶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마실 따뜻한 차라도 좀 끓여야겠구나. 저는 못 이기는 척 부엌으로 가서 보온병에 꿀을 듬뿍 넣은 유자차를 탔습니다. 남편은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제 가슴도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늦기 전에 얼른 출발하실게요. 서준이가 차 키를 짤랑이며 앞장섰습니다. 저희 부부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고 송이는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의자 뒤로 젖히고 편하게 가세요. 2시간 정도면 금방 도착할 거예요.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송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룸미러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서준이의 눈이 룸미러를 통해 저희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에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 어디 아프니? 안색이 영 안 좋은데? 운전하기 힘든 거 아니니?
제가 걱정스레 묻자 서준이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밤길이라 운전에만 집중하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이가 입꼬리만 억지로 올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창 밖으로 검은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해수욕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하고 인적 끊긴 깎아지른 절벽 끝자락이었습니다. 야, 서준아, 여기가 어디냐? 너무 외진 곳 아니냐? 남편이 창밖을 두리번거하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의 명당이에요, 아버지. 사람 많은 데 가면 치이기만 하잖아요. 여기서 보는 해돋이가 진짜 장관이거든요. 서준이가 서둘러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내리세요. 저기 전망대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송이가 빨리 내리라며 재촉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와 팔짱을 끼고 걷는다는 기쁨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길이 험하니까 조심해서 걸으세요. 꽉 잡으세요. 송이가 제 팔을 억셀 정도로 꽉 움켜잡았습니다. 서준이는 남편의 팔을 잡고 절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낭떠러지 앞 난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래 파도 좀 보세요. 정말 절경이죠?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송이가 난간 아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시커먼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 아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슬그머니 손을 빼고 저희 등 뒤로 물러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등 뒤에서 서준이의 거친 숨소리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힘이 저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아!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이야? 옆에서 남편의 비명도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희 부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서준이와 송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떨어지는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 마치 벌레를 보듯 감정 없는 그 눈빛을 저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추락했습니다. 날카로운 갯바위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죠.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위에 등을 세게 부딪힌 다음 잡목 사이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우두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으깨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기어와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근데 너무 아파. 여보, 쉿. 눈 감아. 제발 죽은 척해. 소리 내면 안 돼. 남편이 덜덜 떨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절벽 위에서 송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았겠어? 내려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 송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누가 오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야 해.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니 쾅 하고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밀려오는 공포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희뿌연 새벽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거세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요. 사람 살려요.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왔던 등산객이었습니다. 여기 아래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빨리요. 등산객이 산책로 위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 들것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피 묻은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입을 다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신고를 했던데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해돋이 보러 갔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 이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남편도 고통을 참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서준이와 송이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가 울먹이며 저희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 어떻게,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송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눈물, 소름 끼치는 연기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빛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의 얼굴을 뇌리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내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반드시 살아남아서 니년놈들에게 천벌을 내리고야 말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처치를 받고 저희 부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칭칭 감긴 채 꼼짝도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고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을 한 서준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서준이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구나. 죽다 살아났어. 제가 일부러 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조심하셨어야죠. 엄마, 제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병원비랑 보험금 청구하려면 두 분 신분증이랑 지갑, 그리고 휴대폰이 꼭 필요해요. 서준이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 말이냐?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남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도 참.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떻게 움직이시려고요? 제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알아서 해드려야죠.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서준이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침대 옆 서랍장을 벌컥 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피 묻은 가방과 지갑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 여기 다 있네요. 이거 제가 잠시 가져가서 처리하고 올게요. 서준이가 잽싸게 저희 지갑과 신분증, 휴대폰을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준아, 잠깐만, 그건. 제가 다급하게 말리려는데 남편이 깁스한 손으로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서류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푹 쉬고 계세요. 서준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준이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랬어? 저놈이 저걸 가져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냥 보내. 제가 답답해서 속삭였습니다. 지금 섣불리 따지면 안 돼. 놈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지금 뺏어봐야 의심만 살 뿐이야. 남편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병인이 식판을 치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눈에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가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어제 실수로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자마자 은행 앱 알림 메시지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체 완료, 3천만 원.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와들와들 떨렸지만 꾹 참고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부부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였습니다. 그 거액이 서준이의 계좌로 몽땅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얼른 일어나봐. 이것 좀 봐. 제가 사색이 되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나쁜 새끼가 부모 목숨값으로 챙긴 돈을 벌써 빼돌려? 남편이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는 태블릿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희가 살던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김서준. 여보, 집까지 우리 집까지 넘어갔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놈들이 우리 장롱에 숨겨둔 인감도장을 훔쳐간 게 분명해. 위임장을 위조해서 은행이랑 등기소에서 다 처리한 거야. 남편이 주먹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해돋이 보러 가자는 것부터 전부 다.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이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절벽에서 민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까지 가로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저놈들 당장 잡아가라고 해. 제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 신고하면 놈들이 눈치채고 증거를 다 없앨 거야. 아니면 병원에 손을 써서 우리를 진짜 미친 사람 취급할지도 몰라. 남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눈 뜨고 코 베이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놈들이 꼼짝 못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복도 끝에 있는 공중전화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남편은 목발을 짚고 식은땀을 흘리며 이동했습니다. 은행 자동응답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들으며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세상에 5천만 원이 넘어 적금이랑 보험까지 싹 다 해약했어.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찮아, 여보. 침착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둬. 나중에 법정에서 놈들 목을 죄는 증거가 될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밤마다 저희 부부는 병실 커튼을 치고 수첩을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동안 서준이와 송이가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수상했던 행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봐. 작년 추석 때 송이 그 여우 같은 것이 당신 인감도장 어디 있냐고 집요하게 물어봤었잖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안방 서랍에 있다고 알려줬는데 그때부터 작정하고 덤벼든 거였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던 아들의 서늘한 눈빛이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돌며 비상구 위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CCTV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직원들이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목숨 걸고 탈출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서준이와 송이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송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저희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래, 그런데 웬일이니? 바쁠 텐데. 제가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요즘 사업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부도 직전이라. 송이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요. 죄송하지만 여기보다 조금 저렴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송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말이냐? 남편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외곽 쪽에 아주 조용하고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가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두 분 요양하시기에 딱 좋거든요. 서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송이가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 가식적인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니다, 송이야. 너희가 무슨 죄니? 늙고 병든 우리가 짐이지. 괜찮다, 옮기자꾸나. 제가 송이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자식 걱정하는 어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 바로 이송 차 부를게요. 송이가 금세 표정을 바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병실을 빠져나가자마자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놈들이 우릴 깊은 산속으로 보내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거야.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할 속셈이 분명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그게 뭔데?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후견인을 정해주는데 그럼 그 후견인이 우리 재산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남편의 설명을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설마 우리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확인해 봐야겠어. 원무과로 가자. 저희는 휠체어를 밀고 급히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사정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아들이 제 진단서를 떼어갔나요?
보험 처리 때문에 궁금해서요. 직원이 모니터를 타닥타닥 두드려 보았습니다. 아, 네. 며칠 전에 보호자분이 오셔서 진단서 2장 발급해 가셨네요. 무슨 내용으로 나갔죠? 알츠하이머성 치매 의심 소견이랑 인지 기능 저하로 발급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는 저를 겨우 부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공중전화 앞으로 갔습니다. 품속 깊이 숨겨둔 수첩을 뒤져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지현. 제가 예전에 야학에서 그를 가르쳤던 눈망울이 유난히 맑았던 제자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 지금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의 똑 부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나다. 고정순 선생님이야. 어머,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연아,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니? 지금 내가 너무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어. 제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화기 너머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그 사람들, 선생님을 아예 가둬두려는 거예요. 제가 법적인 방법은 다 찾아볼 테니 일단 피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비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밤이야. 내일 아침에 이송차가 오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제가 결심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그래. 잡히면 끝장이야. 목숨을 걸고라도 탈출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둠이 깔리기만을 기다리며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그날 밤은 유난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검사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을 막 지나치려는데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들 서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휠체어를 멈추고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형님, 진짜 이번 주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야, 임마, 내가 몇 번을 봐줬는데 또 시간 타령이야. 곧이어 걸걸하고 험악한 남자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입니다. 보험금이 곧 나옵니다. 그 돈이면 이자까지 싹 다 갚을 수 있어요. 서준이가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보험금? 그게 언제 나온다는 건데.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벽에 세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네들 상태가 오늘 내일이에요. 며칠이면 끝나요. 진짜예요. 서준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그때까지 입금 안 되면 각서대로 네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야. 알았어?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꼭 갚겠습니다. 구두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돌려 황급히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제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더니 단박에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래? 서준이가 사채업자한테. 저는 떨리는 입술로 방금 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박 빚이었구나. 그놈이 도박에 손을 댔어.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릴 죽이려고. 남편이 분노에 차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며칠이면 끝난다고 했어. 우리 목숨이 정말 위험해. 제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메마르게 갈라졌습니다. 진정해, 여보. 놈들이 급한 만큼 분명 빈틈이 있을 거야. 정신 바짝 차리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남편이 제 얼음장 같은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실 문이 열리고 서준이가 들어와 베개로 저희 얼굴을 덮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자. 1분 1초가 급해. 제가 결단코 말했습니다. 그래. 옷 가지고 뭐고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자. 남편이 침대에서 힘겹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았고 남편은 목발을 짚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간병인들이 휴게실에 모여 쉬는 시간이라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눈여겨봐둔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숨죽여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는 비상 출구를 찾았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휠체어는 여기 구석에 두고 가자. 눈에 띄면 금방 들켜. 저희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저도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불빛이 있는 대로변까지 나왔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겨우 빈 택시 한 대가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택시, 택시. 남편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저희는 쫓기듯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룸미러로 저희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빨리요.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는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빨리 전원 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남편도 주저없이 자기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터미널 말고 다른 데로 가주세요. 남편이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지연이가 알려준 주소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아주 허름하고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입구에 들어선 남편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주고 방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 구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다리 괜찮아? 무리해서 더 나빠진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레 묻자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병원에서 몰래 챙겨온 진통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물도 없이 한 움큼을 입안에 털어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고통을 참느라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정막을 깨기 위해 저는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부부 요양병원서 실종. 붉은 자막이 화면 하단을 채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노부부가 실종되었습니다. 보호자 측은 두 분 모두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송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 주세요. 송이가 오열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저 천벌 받으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남편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공중전화로 건 듯한 번호로 모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만 위치를 전달해줬기 때문이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선생님, 무사하세요? 뉴스 보셨어요? 지금 봤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아들분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어요. 전 국민이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어. 뉴스에 나오더라. 게다가 흥신소까지 풀었다는 정보가 있어요. 모텔촌이랑 찜질방, PC방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대요. 거기 오래 계시면 위험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제가 내일 새벽에 모시러 갈게요. 제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해요. 꼼짝 말고 계세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의 커튼을 빈틈없이 닫았습니다. 불도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밖에서 불빛을 보고 신고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었습니다. 저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식어가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뚝뚝 떨어져라면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람 늙어서 자식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라니. 제가 흐느껴 울자 남편이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울지 마, 여보. 곧 끝날 거야. 이 악물고 버티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숨죽여 숨어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 파렴치한 자식들의 거짓말에 온 세상이 속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저희는 진짜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요양원에 갇혀 생을 마감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지연이요. 문 밖에서 속삭이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살짝 열자 모자를 푹 눌러 쓴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꾀죄죄하고 초췌한 모습을 보자 지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어요. 지연아. 저는 반가움과 안도감에 지연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얼른 짐 챙기세요. 제가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했어요. 거기로 가시면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지연이가 재촉했습니다. 저희는 지연이의 차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더 나쁜 일이 남았니? 아들분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를 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그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네. 이게 받아들여지면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재산도 아들 며느리가 맘대로 처분할 거고요. 지연이의 설명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거야?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서 멀쩡하다는 걸 판사님 앞에서 증명하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 말을 믿어줄까? 증거도 없는데. 증거를 찾아야죠. 아들이 부모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확실한 물증만 나오면 상황은 역전돼요.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지연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법률 대리인이 될게요. 일단 아들 금융거래 내역부터 싹 다 조회하고 보험 사기 정황도 샅샅이 뒤져볼게요. 반드시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지연이 명의로 된 작은 빌라였습니다.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밤 냄새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지연이가 오기 전에 미리 밥을 해두고 난방을 켜둔 것이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기운 차리죠. 저희는 식탁에 앉아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꿀맛 같으면서도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선생님, 저 야학 다닐 때 선생님이 제 등록금 내주시고 도시락 싸주셨던 거 잊지 않았어요. 은혜 갚으라고 하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연이가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시작이에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 요청하고 경찰청에도 신변 보호 요청 넣을게요. 놈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줄게요. 지연이가 노트북을 켜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든든한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벼랑 끝에 매달린 우리 부부의 썩은 동아줄을 걷어내고 튼튼한 생명줄을 내려주는 인이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난 신이 보내준 한 줄기 구원의 빛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반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보시는 거 놀라지 마세요. 아드님 보험 가입 내역이에요. 지연이가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보험 리스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렇게나 많이 가입했어?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전부상의 사망보험이에요. 소름 돋는 건 가입 시기예요. 사고 나기 딱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했어요. 수령인은 당연히 법정 상속인인 본인으로 되어 있고요. 세상에, 그래서 그날 그렇게. 총 보장 금액이 얼마나 되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합치면 5억 원이 훌쩍 넘어요. 지연이의 대답에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억 고작 그 돈 때문에 부모를 짐승만도 못한 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요. 이건 전부 정황 증거일 뿐이라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지연이가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혹시 그날 우리를 처음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어떨까? 아, 등산객 오병달 씨요? 그래, 그분 말이야. 혹시 그분이 사고 순간을 보지 않았을까? 우리를 발견한 게 새벽이었잖아. 제 말에 지연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요. 해돋이 명당이라고 소문난 곳이라 일출 사진 찍으러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도 분명 일찍 왔을 거예요. 당장 그 사람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이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어. 남편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서에 남은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동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찾았어요.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계신데요. 주소도 알아냈어요. 지연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자. 남편이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밖은 위험해요. 흥신소 놈들이 깔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렸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 당사자가 가서 읍소해야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목숨이 걸린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여보, 당신 다리는 괜찮겠어? 무리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스레 묻자 남편은 목발을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가야 해.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다음 날 저녁 저희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지연이의 차에 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빙빙 돌아 철물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거리에 철물점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병달 씨가 막 셔터를 내리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남편이 차 문을 열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네. 영업 끝났는데요. 병달 씨가 열쇠를 쥔 채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기억하십니까? 제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제 얼굴을 본 병달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쿠, 그때 그 절벽에서. 네, 맞습니다. 그때 구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남의 집안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데요. 뉴스 보니까 시끄럽던데. 병달 씨가 곤란한 기색을 보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딱 한 번만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병달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사정하며 울먹였습니다. 병달 씨가 저희의 처참한 몰골을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바지를 걷어 올리자 깁스와 수술 자국이 선명한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거참. 일단 들어오시죠.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눈에 띕니다. 병달 씨가 다시 셔터를 올리고 가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 난로 앞에 옹기종기 앉았습니다. 병달 씨가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입니까? 뉴스에서는 치매 노인들이라고 하던데. 병달 씨의 물음에 저희는 그동안 겪은 기막힌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도박빚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밀었다는 것. 지금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 병달 씨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날 뭔가 보신 거 없으십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달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사실은 마침내 병달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일출 타임랩스를 찍으려고 캠코더를 가져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혹시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해 놓고 저는 잠깐 차에 가서 몸 좀 녹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병달 씨의 말에 저희 셋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영상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제발요. 지연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병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먼지 쌓인 구형 캠코더를 들고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LCD 화면 속에 푸르스름한 새벽 절벽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미는 찰나 화면 오른쪽 귀퉁이에 사람,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부부와 서준이 송이었습니다. 화면 속 저희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다시 저희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팔을 쭉 뻗는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저희 부부의 모습이 화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예요. 이거. 제가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영상은 너무 흐릿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인물들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고 떠오르는 해 때문에 역광이 심했습니다. 서준이가 미는 건지 아니면 잡으려다 놓친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지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이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사고 순간 바로 등 뒤에 있었고 팔을 뻗었다는 건 증명돼요.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판사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도 있어요. 지연이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하는데 제 손이 다시 떨려왔습니다. 병달 씨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보신 그대로, 느낀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이가 병달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호소했습니다. 법정이라니요. 저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놈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병달 씨가 손사래를 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 억울해서 이대로는 눈도 못 감습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선생님 증언뿐입니다. 남편이 불편한 다리로 병달 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병달 씨가 화들짝 놀라 남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달 씨는 남편의 절박한 눈빛과 깁스한 다리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병달 씨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평생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비록 멀리서 봤지만 그건 분명히 미는 동작이었습니다. 살리려는 사람의 몸짓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병달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병달 씨의 투박한 두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당장 영상 복사해. 네, 알겠어요. 지연이가 노트북을 꺼내 능숙하게 영상을 백업했습니다. 혹시 몰라 USB 여러 개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도 놈들을 찌를 창이 생겼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놈들을 안심시켜야 해. 응? 안심시키다니? 무슨 말이야?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가 이 흐릿한 영상 하나뿐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놈들이 고작 저걸로 뭘 하겠어라고 방심하게 만든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올가매야 해. 남편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지연이를 통해 서준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서준이는 덥석 물었습니다. 저희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저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구석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가 카페로 들어왔고 뒤이어 서준이와 송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은 서준이가 지연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예요.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뭐, 소송? 지금 우리랑 해보겠다는 거야? 서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네, 존속살해 미수 및 상해 혐의로 정식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연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웃기고 있네. 괜히 힘 빼지 말고 좋게 좋게 갑시다. 노인네들 어디 숨겨놨어? 서준이가 비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두 분은 그냥 조용히 합의하길 원하세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감옥 가는 꼴은 못 보시겠대요. 지연이가 한 발 물러서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거. 괜히 시간 끌었네. 서준이가 킬킬거리며 송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어차피 망령된 노인네들이라고. 치매 진단서도 있겠다.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야. 송이가 맞장구 치며 거들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듣고 있던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쥔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놈들의 뺨을 갈기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허벅지를 꾹 누르며 말렸습니다. 지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이와 송이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승리의 축배를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이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카페를 빠져나와 차에 타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망령든 노인네들. 서준이와 송이의 패륜적인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됐어. 이걸로 인성바닥인 건 증명됐어. 재판에서 판사님도 이걸 들으면 혀를 내두를 거야.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는 다 끝났어. 내일 법원에서 보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싸늘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진짜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드디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던 첫 공판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청심환을 삼키고 남편 상우와 함께 정갈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법원 앞에 높디 높은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손뭉치처럼 후들거려 한 발자국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놈들 보란듯이 이겨야지. 남편이 식은땀이 흥건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서준이와 송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는지 힐끔 뒤를 돌아보더니 뻔뻔하게도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군요. 서준이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고 당시 부모님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려는 것을
구하려다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고입니다. 변호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검사 측 반박 증거 있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검사석에 앉아있던 지연이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지연이가 USB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했고 곧이어 법정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절벽의 풍경이 나타나고 난간에 서 있는 저희 부부 뒤로 서준이가 슬금슬금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팔을 쭉 뻗어 저희 등을 떠미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 곳곳에서 아이고 저런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잡으려고 손을 뻗은 겁니다. 구하려고 한 거라고요. 서준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검사 측 증인 오병달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병달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 나와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그날 새벽 절벽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남자가 노인분들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건 절대 구하려는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병달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단호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서준이 측 변호사가 따져 물었지만 병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을 밀어버리고는 밑을 확인도 안 하고 도망치듯 가버렸단 말입니다. 병달 씨의 호통에 변호사가 찔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고정순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의 아들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증인, 그날 아들이 밀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지연이의 물음에 저는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돈 몇 푼 때문에 애미애비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때 그 차가운 눈빛을 저는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밀었습니다. 악마 같은 눈으로 저를 죽이려고 밀었다고요. 제가 가슴을 치며 오열하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서준이와 송이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서준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검사가 쐐기를 박듯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피고인의 도박 빚 내역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한 부모님 명의의 상해 사망 보험 증서들입니다. 스크린에 뜬 엄청난 도박빚과 수십 개의 보험 목록을 보며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님을 구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서준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건 너무 당황해서 경황이 없어서. 서준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황해서 신고도 안 하고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건 명백한 유기이자 도주입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호통에 서준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더니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황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서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에서 즉시 구속합니다. 땅, 땅, 땅. 판결을 알리는 망치 소리가 제 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끝났어.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도 붉어진 눈으로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저희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취소되었고 놈들이 몰래 빼돌린 예금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포승줄에 묶여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서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안 밀었어. 엄마, 아버지,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서준이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항소할 겁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뒤따라가던 서준이의 변호사도 악을 썼습니다. 그 처절하고 도끼 서린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되찾은 돈으로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마당에 텃밭도 있고 공기도 맑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상추며 고추를 심느라 바빴고 저는 마루에 앉아 콩을 다듬으며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공기도 좋고. 남편이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저도 마주보고 웃었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아들분이 결국 항소했어요. 변호인단도 국내에서 제일 비싸고 독하다는 대형 로펌으로 싹 바꿨대요. 뭐라고? 기어이. 2심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놈들이 영상 화질이 흐린 걸 물고 늘어지면서 무죄를 주장할 거래요. 지연이의 무거운 목소리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지연아.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창거리를 사러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봐. 저 할머니야. 쉿, 들리겠다. 조용히 해. 세상에 어떻게 부모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다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영문을 몰라 묻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보세요. 인터넷에 글이 돌아서. 화면을 본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돈 욕심에 눈멀어 멀쩡한 아들을 감옥 보낸 비정한 부모. 자극적인 제목 아래 저희 부부의 신상과 집 주소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노인네들이 노망이 나서 돈독이 올랐네. 자식을 전과자 만들고 발 뻗고 잠이 오냐?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법정에서는 이겼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악마래요. 제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어. 우리가 떳떳한데 뭐가 무서워.
남편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았습니다. 누군가 대문 안으로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져 터져 있었고 그 옆에는 천벌받을 늙은이들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마당에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더 잔인하고 더 지독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유튜브 좀 켜보세요. 큰일 났어요.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충격 단독. 억울한 옥살이 중인 효자 아들. 그 진실은 무엇인가? 자극적인 썸네일을 누르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영상의 흐릿한 부분을 교묘하게 확대한 장면이 나왔고 악의적인 자막이 깔렸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것은 부모를 구하려는 다급한 손동작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등을 떠미는 동작이었는데 교묘한 편집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밑에는 수천 개의 악플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냐. 핸드폰을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녁 9시 뉴스를 틀자마자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준이가 구치소 면회실에서 죄수복을 입고 눈물을 훔치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을 구하려고 손을 뻗은 겁니다. 제가 왜 낳아주신 분들을 해치겠습니까? 치매 걸린 부모님이 저를 오해하신 겁니다.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저놈이.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여보. 저는 울부짖으며 119를 불렀고 남편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연세에 이런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운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겨우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를 반긴 건 지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대문 앞은 누가 던졌는지 모를 음식물 쓰레기와 터진 계란 범벅이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대문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적힌 쪽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돈에 눈먼 미친 노인들,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라. 저는 빗자루를 들고 쪽지를 떼어내며 서러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뉴스에 나온 그 독한 노인네들이? 쉿, 눈 마주치지 마. 해코지 당할라. 슈퍼에 두부 한 모를 사러 갈 수도 없었고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되어 찾아온 지연이의 얼굴도 흑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인터넷이며 방송이며 전부 아들 편을 들고 있어요. 2심 재판부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떡하니? 이대로 당해야 하는 거니? 싸워야죠.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지연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뜯어보니 서준이가 저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이었습니다.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10억?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소장을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희가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았던 수면제 복용 기록을 근거로 망상 장애와 약물 중독에 의한 환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명령으로 저희는 굴욕적인 정신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뭡니까? 100에서 7을 빼면 몇입니까?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모욕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도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누운 남편의 이마를 짚어주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골에 사는 고모였습니다. 정순아,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뉴스 보고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피해자예요. 억울하다고요. 시끄럽다. 자식 감옥 보내놓고 뭐가 그리 억울해. 아들 앞길 망치면 천벌 받는다. 당장 탄원서 써주고 합의해줘라. 그럴 수 없어요. 고모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에이, 고집불통 늙은이 같으니라고. 고모가 악담을 퍼붓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친척들마저 모두 등을 돌리고 서준이 편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서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지금이라도 탄원서 써주시면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저 끝까지 갈 거예요. 저 로펌 빵빵한 거 아시죠? 선택 잘하세요. 반성의 기미는커녕 협박이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부부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모진 걸까? 자식인데 우리가 잘못한 걸까? 마음이 약해진 제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끙끙 앓던 남편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와락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돈에 미친 노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서준이는 영원한 피해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겠지. 그걸 원해? 남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진실은 타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싸워야 해. 저놈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남편의 서슬 퍼런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말이 맞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절대 포기 안 해. 다음 날 저희는 지연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론을 뒤집기는 힘들어요.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야겠네. 남편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이와 송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이익으로 뭉친 놈들이니 이익이 사라지면 찢어지게 되어 있어. 제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송이 그 여우 같은 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안 그래도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송이가 요즘 서준이 면회를 통 안 간대요. 지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왜? 아무래도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것 같아요. 서준이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랑 주식을 자기 명의로 돌리고 있어요. 서준이는 아직 모르는 눈치고요. 그럼 서준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둘이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지연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이가 서준이를 배신할지도 몰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남편도 팔아먹을 아이니까.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거야. 우리가 죽은 척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놈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야 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송이를 잡을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를 역으로 이용해 송이의 동선을 감시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송이가 서준이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 건물을 금매로 넘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에요. 이제 움직이셔야 해요. 지연이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송이를 만나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녹음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얻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웅크려 기다릴 것입니다. 그날 절벽 끝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살아남아 승리할 것입니다. 지연이가 설계한 덫이 마침내 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약속 장소인 카페 구석자리에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송이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퀭하더군요. 송이 씨, 여기에요. 지연이가 손을 흔들자 송이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예요? 저 바빠요. 송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송이 씨한테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요. 서준 씨가 어제 로펌 변호사들이랑 긴급회의를 했는데요. 지연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뜸을 들였습니다. 2심 재판 전략을 바꿨대요. 모든 범행은 며느리인 송이 씨가 주도했고 자기는 아내 말에 못 이겨 방조만 했다고 진술하기로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송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서준 씨는 심신미약이랑 강요된 행위를 주장해서 감형받고 송이 씨를 주범으로 몰아서 형량을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이에요. 이미 시나리오 다 짰더라고요. 이 나쁜 새끼가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지가 다 시켜놓고 나를 팔아먹어? 송이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역시 이익으로 뭉친 페르나들은 위기 앞에선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송이 씨도 살 길 찾으셔야죠. 멍하니 있다간 혼자 독박 쓰고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지연이가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송이가 입술을 물어뜯으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서준이가 주동자라는 증거요. 네,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송이 씨는 참작될 수 있게 제가 탄원서 써드릴게요. 이거 제가 혹시나 해서 녹음해 둔 거예요. 서준이가 저 배신하면 터트리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송이가 떨리는 손으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밀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서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절벽 끝으로 확실하게 밀어버려야 해. 그래야 사고사로 위장해서 보험금도 타고 집도 우리 거가 되지. 그래도 진짜 밀라고? 나 무서워. 겁먹지 마. 눈 딱 감고 밀어.
늙은 것들 사라지면 우리 세상이야. 알았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목숨을 담보로 저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가져가세요. 대신 약속 지키세요. 저만 죽을 순 없어요. 송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말하고는 쌩하니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게 놈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지연이가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비장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녹음 파일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에게도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충격 단독, 효자 코스프레 아들의 잔혹한 민낯. 방송을 통해 서준이의 살인 공모 음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확실하게 밀어버려야 해. 늙은 것들 사라지면 우리 세상이야.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서준이를 옹호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돈으로 본 악마를 당장 처형해라. 인터넷 댓글창은 서준이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었고 법원 앞에는 서준이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불리해진 걸 직감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사임계를 내고 도망치듯 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2심 선고 공판날. 저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법정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서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공범 최송이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결을 확정짓는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1심보다 5년이나 늘어난 중형이었습니다. 여보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도 붉어진 눈시울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로 끌려가는 서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와 퀭한 눈동자. 서준이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하지만 교도관이 거칠게 등을 떠미는 바람에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철커덕 호송차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팠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참 그렇네요. 제가 씁쓸하게 말하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버린 게 아니야. 죄 지은 자를 벌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지킨 거야. 그걸로 된 거야. 저희는 지연이와 오병달 씨를 집 근처 식당으로 초대해 따뜻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세상에 없었을 거야. 병달 씨, 증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정의가 승리한 것뿐인데요. 두 분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집대문 앞에 도착하니 그 많던 쓰레기와 욕설 쪽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미안한 마음에 깨끗이 치워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났네요. 대문이 깨끗해요. 그러게.
악몽은 끝났어. 이제 우리 두 식구 오순도순 남은 인생 즐기며 살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깨끗해진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비로소 저희 부부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불편한 다리로 기어이 텃밭을 계속 일구더니 농사꾼이 다 되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상추 좀 봐. 잎이 아주 널찍한 게 실하지 않아? 남편이 흙 묻은 손으로 상추를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당신 정말 소질 있나 봐요. 오늘 저녁엔 삼겹살 좀 구워야겠어요. 저는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닷바람,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담 너머로 이웃집 김 여사님이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정순 형님, 오늘도 깨볶으시네. 날씨 참 좋죠? 그러게나 김 여사, 어디 마실까? 네, 바닷바람 좀 쐬러 가요. 두 분도 쉬엄쉬엄 하세요. 우리 마을의 자랑인 용감한 분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김 여사님이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희를 용감한 노부부라 부르며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사람들이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었지요. 주말이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이가 토끼 같은 아이 둘을 데리고 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지연이 왔구나. 강아지들도 왔어? 제가 버선발로 마중 나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냐, 내 새끼들. 할아버지가 오늘 고기 실컷 먹여주마. 이 상추에 싸먹어봐. 아주 꿀맛이다. 남편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쌈을 싸먹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볼이 미어 터져라 먹는 아이들을 보니 제 배가 다 불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지연이가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애들 학교도 가야 해서요. 벌써? 아쉬워서 어쩌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히 계세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운전 조심하고. 남편이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자식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물론 몸의 상처는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남편의 다리엔 수술 자국이, 제 등엔 흉터가 남아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차가운 감옥에 있을 아들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여보 문득 서준이 생각이 나요. 지금쯤 밥은 먹었는지. 제가 씁쓸하게 말을 꺼내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 지가 지은 죄 달게 받는 거야.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만 생각하자고. 그게 놈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며칠 전 유언장을 새로 고쳤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전액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하기로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빈손으로 와서 좋은 일하고 가면 그만이죠. 그래.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남편이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돋이 보러 갈까? 집 뒤 언덕에서 잘 보인다던데.
남편의 제안에 저희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섰습니다. 1년 전 그날 절벽으로 향하던 길은 공포와 죽음의 길이었지만 오늘 걷는 이 길은 설렘과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어둠을 뚫고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이글거리는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해가 떠올라요. 제가 감격에 겨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관이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태양을 보는 기분이야.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깍지 껴잡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저희 부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쳤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고 저도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잡은 두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긴 어둠을 뚫고 살아남은 저희에게 마침내 찬란한 해피엔딩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이겨냈고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